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법한 그런 대기업의 전 며느리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가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죽으면 가슴에 한이 맺히면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후회가 밀려올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소위 남들이 보기엔 정말 인생 대박난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아버지와 학습지 교사를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제가 시가총액 수조가 넘는 집안에 시집을 갔으니 말이죠. 저와 남편은 뉴질랜드 유학을 하는 도중에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대학을 가는 대신에 뉴질랜드 쪽으로 어학연수 겸 해외 대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전 대학교 1학년이 끝나고 토플과 탭스 점수를 얻어서 해외로 유학을 갔거든요. 해외로 유학 가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굉장히 기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촌에서 살던 제가 해외에 나간 것도 처음인데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건 더더욱 처음이었으니까요. 소심했던 제가 인생을 바꿔보고자 해외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인 애들이랑 함께 어울리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제 눈에 띄게 된 거였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본 순간 머리에서 전기가 파바박 하고 튀는 기분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첫눈에 반한 거죠.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은 토마토처럼 빨개졌습니다. 제 빨개진 얼굴을 눈치챈 그 사람은 씩 웃으면서 저에게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그때가 첫 이야기를 나눈 때였어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정말로 잘 맞는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은 4개월간의 시간을 그 사람과 만나서 웃고 울모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홀로 지내며 홀로 서기를 하고 있으니까 의지가 굉장히 많이 되었죠. 굉장히 특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전 한 학기만 교환학생 신청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남자와 전 그때 교제를 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제게 내가 한국에 곧 들어갈게. 걱정하지 마. 딱 8달만 기다려줘. 여기서 내가 학위 딸고 다 따고 들어갈 거니까 아무 걱정 마. 정말로 나만 믿어. 라고요. 전 당연히 그 남자를 기다렸고 한국에 들어가서 아무 남자랑도 교제를 안 하고 그 남자와 장기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 정말로 8개월 뒤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저를 보러 왔고, 그렇게 저희는 그 이후로 7년간의 긴 연애를 했어요. 그 남자는 앞으로 자기는 사업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한다고 이번에 한국 경영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 딱 2년만 더 만나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면서요. 전 알겠다고 하면서 그 남자가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전 취업 준비를 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중학교 쌤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모두 축하한다고 하고 집안에서도 교사가 탄생했다고 하면서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뻤고요.
시간이 흘러서 그 남자가 저에게 고백을 했고, 그때 갑자기 저에게 말을 한 거였어요. 자기 집안이 사실은 대기업, 말만 들으면 다 알 법한 엘사 기업 쪽 집안이라고 하면서요. 전 엄청 놀랐죠. 평소에 남자친구가 굉장히 검소하게 다니고 허허허 웃고 사치 부리는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저에겐 좀 놀라웠습니다. 왜 그동안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뭔가 편견이 생길 것 같아서 숨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금은 섭섭했지만 그래도 뭐랄까 신기하면서 또 걱정이 됐어요. 그렇게 좋은 집안이면 나를 안 받아주는 거 아니야? 나 그 집안에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시집가서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 라고 말을 했죠. 남친은 나도 그게 걱정이지만 나 이제 부모님 꼭두각시로 살지 않을 거야. 최소한 결혼만큼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래, 이 남자만 믿고 한번 나아가 보자 했습니다. 예상대로 남자친구가 집안에 자기 결혼한다고 말한 순간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왜 그런 핫바리 집안 여자아이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하는 거냐? 너 내가 돈 들여서 외국 유학까지 보냈는데 결국 거기서 여자 만나서 우리 몰래 연애하고 그러냐?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너한테 재산 절대로 안 물려줄 거다. 뭐 이런 말을 줄줄이 한 겁니다. 집안의 반대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남친도 맥을 못 추스렸대요. 그런데 이대로 자기가 부모님이 말에 휘둘리면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재산 안 받겠다고, 다 필요 없다고, 나 이 여자 없으면 못 산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나갔답니다. 신우랑 도련님은 제 남친이 재산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지네들 입장에선 좋은 일이 생긴 거니까 얼씨구나. 지네 엄마 꼬드겨서 저런 결혼하게끔 만든 거죠. 가까스로 이제 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한남동이 회장님들만 사는 그런 으리으리한 주택에 도착한 전 무슨 1층이 2층처럼 천장이 높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진짜 대기업의 삶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포스가 장난이 아니셨어요.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굉장히 고우셨고 괜히 대기업 집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했습니다.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는 제 앞에서 험한 말을 하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툭툭 중간에 내뱉는 말에서 절 무시하는 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건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결혼 허락 아닌 허락을 받아낸 전 가슴을 쓸어 내렸어요. 결혼하는 것을 확정받자 예비 신랑이 한 가지 더 자기네 집안에 대한 비밀을 말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님이 그 엘사 대기업이 첩이었던 거였어요. 굉장히 이쁨과 사랑을 받은 첩이었고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도 증여를 엄청 받아서 한남동이랑 용산 쪽의 땅이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어머님과 그 회장님 나이 차이가 장난이 아니었는데도 사람들이 비아냥이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을 이어나갔고 아이를 4명이나 낳은 거였죠. 참, 그래서 이렇게 부자처럼 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그 대기업 집안에서 자기는 인정을 받지 못한 첩이다 보니까 열등감이 대단했고 그래서 더더욱 급을 따지고 사람을 막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어머님이 마냥 싫거나
원망스럽지는 않고 되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삶이구나. 부러워할 거 없다. 그들에게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난 그냥 나의 길 묵묵하게 가면 되는 거야. 그래 그래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 이후에 아무래도 돈이 없으니까 남편도 집안에서 지원받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을 한 거라서 저희들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아등바등 살았어요. 그 사이에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죠. 비록 금전적으로 힘들고 항상 쪼들려도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 정말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야, 난 당신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 항상 엄마 때문에 눈치 보고 남들의 시선에 맞추어서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소위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이 모든 게 부질없이 느껴지네. 난 나대로 살아야 가장 마음이 편한 것인데. 그렇지? 당신 나에게 이렇게 평범한 삶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숨막히는 재벌의 삶에서 탈출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하는데 전 남편이 이렇게 소박하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간 그 족쇄에 묶여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부부는 그냥 정말 행복하고 소소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대기업, 아니 집안이 며느리라고 해도 전 득보는 거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실만 있었지만요. 하여튼 뭐 남들과 다를 것 없이 지극히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저희에게, 아니 어쩌면 평범보다 더 조금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 세상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야 만 겁니다. 정말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눈에 눈물이 바로 와르르르르 쏟아지고 무어라 설명을 할 수 없는 한스러운 마음이 가득 차요. 하늘은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왜 더 힘든 일을 내려주시는 것인지 정말로 저희가 힘들게 대출해서 받은 그 아파트에 불이 난 겁니다. 아마 몇 년 전에 뉴스 보시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이 아파트 1층에 불을 냈고 그게 위로 타올라가면서 2층, 3층, 4층 전부 그을려서 쌩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요. 아무래도 노후한 아파트에 불이 난 거라서 구청에서 안전진단 검사 왔을 때 그 건물이 그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반강제로 이사를 가거나 1년간 진행되는 보수공사간 어디론가 떠나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저희만 떠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편이 그 방화범을 제압하다가 크게 다친 겁니다. 아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배가 흉기에 찔려서 큰 흉을 입고 유독 가스를 많이 마신 채로 1층에 쓰러진 상태라서 뇌 손상이 상당했어요. 의사는 최소 2년에서 3년간의 재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했고요. 전 이 말도 안 되는 믿기 힘든 상황에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던 마음이 와르르르 완전히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절망이 또 없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한스럽고 세상을 탓하고 싶었는데 저에겐 작은 아이가 있으니까 눈물을 꾹 참고 현실을 택해야 했어요. 돈도 없는 저희가 그 보수기사 공사 기간 동안 어디를 가 있겠어요. 시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겁니다. 애를 데리고요. 남편은 병원에서 계속해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요. 어머님은 처음에 이렇게 된 상황을 알게 되자마자 가장 먼저 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신우들도 저 때문에 자기 동생이 이렇게 다친 거라고 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대놓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보다 은근히 사람을 따돌리고 소외시키는 게 진짜 더더욱 피말리게 한다는 점을요. 엘사 대기업 패밀리인 그들은 일본어를 유창하게 했어요. 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되려 제 앞에서는 영어를 안 쓰고 일본어로 막 지네들끼리 말을 하는데 얼핏 제 이름이 들리면서 누가 봐도 제 욕을 하는 게 뻔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느낌으로 이 사람들이 내 욕을 하는구나 하는 건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욕하신 거죠? 라고 말하기도 민망하고요. 전 할 수 없이 맨날 그 말도 안 통하는 분위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눈물만 났죠. 무슨 행동만 하면 신호들은 일본어로 지네들끼리 쑥덕쑥덕 대고 저랑 눈 마주치면 깨르르르르 하면서 웃는데 무슨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있는 한 마리의 짐승 같았어요. 비참했죠. 그런데 제가 견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님이 제 아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기 때문이었어요. 너 애 아빠도 없이 너 혼자 애를 잘 키울 자신 있니?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뿌리가 바로 엘사 대기업인데 아이를 대충 키울 순 없잖니. 너도 결혼하고 나서 교사 생활 그만두고 이젠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애 유학 비용만큼은 내가 재고 따지지 않고 그냥 지원해 줄 테니까 유학 보내라 하면서 말했거든요. 저도 그때 남편 간병하고 이러느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아이한테 소홀하게 대한다는 게 느껴졌고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이 말을 따라야 했죠. 그런데 그게 희대의 실수였던 겁니다. 어머님은 제 아들을 유학 보내자마자 제가 아들이랑 연락을 할 수 없게 아들의 연락망을 차단한 거였어요. 자기네 식구,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남편네 집안 사람들이랑만 연락하게요. 전 너무나 불안하고 아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잘 적응을 했는지, 아니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물어보고 싶어서 어머님에게 어머님 제발 우리 아들 전화라도 한 통 하면 안 될까요? 하며 울며 부탁했지만 그럴 때마다 또 일본어로 뭐라 하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로선 너무 답답해서 욕 나오고 진짜 속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못 보고 아니 잠깐 볼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10여 년이었습니다. 그냥 그거였어요. 아들을 뺏기고 전 시댁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편이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그거 병원비라도 시댁에서 지원받으려면 제가 거기서 고통스러워도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련님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저에게 동서가 생겼어요. 동서는 대학병원 전문의의 박사과정을 마친 조교수 출신인 인재였죠. 동서에게는 능력이 있었고 저랑은 다르게 굉장히 잘 나가는 직업을 가졌지만 저랑은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거였어요.
아니, 동서는 오히려 저보다 더더욱 힘든 환경에서 자라왔고 자기가 이를 악물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전 동서가 그저 대단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악독한 신우들 사이에서 버티려면 동서랑 친하게라도 지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도 저를 좋아하긴 했지만 신우들이 하도 눈치를 주고 저에게 조금이라도 형님 대접을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 동서를 바로 제압하고 절 개무시하게 만들었어요. 동서는 중간에서 곤란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도련님이 아니 서방님이 해외 쪽으로 학업을 하러 나가면서 동서도 해외로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마지막 동화줄인 동서마저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전 그 집안에서 철저한 완전한 왕따로 지내게 되었죠. 하루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람이 진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미칠 것만 같은 기분이 들면서 갑자기 뒷목이 딱딱해지고 제가 쓰러진 겁니다. 그게 공황장애였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지옥길이 펼쳐진 거죠. 하루하루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린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렸죠. 돈이 뭐라고, 집안이 뭐라고, 나는 아들도 뺏기고 사경을 헤매는지 그냥 답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매일 죽을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삶과 죽음 사이를 헤매이던 저에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펼쳐진 겁니다. 세상에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던데 그런 날이 저에게 온 거였어요. 그날 어머님 생신이었죠. 환갑이자 잔칫날이었던 그날 어머님이 지인들과 시내부터 시작해서 해외에 돌아온 서방님과 동서까지 싹 다 부른 소위 말 그대로 동네 대잔칫날이었습니다. 대기업 첩 출신이니까 그 나이에 인맥은 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소위 그냥 정재계 인사들이 싹 다 모인 자리였죠. 저는 그 사이에 맥도 못 추리고 그냥 깨갱하고 서 있었고요. 속으로는 일단 집안 내가 빨리 탈출을 해야지. 돈 없어서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환갑잔치가 진행되었고 신우들은 여전히 저를 개무시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쪽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거였어요. 아주 젊은 사내였고 전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해서 한참 머리를 굴렸습니다. 뭐지 하면서 그 아이를 자세히 보았을 때 제 아들이라는 걸 깨닫고 너무 놀랐어요. 바로 달려가서 아들에게 아들, 어떻게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 우리 아들. 엄마, 그동안 나 엄마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어. 할머니가 엄마랑 연락 못하게 모든 연락 막았다는 거 나 다 들었어. 그리고 외가댁에서 엄마한테 그리고 우리 아빠한테 저지른 짓 나 지금 다 알고 있거든. 엄마가 나 없는 동안 겪었던 그처럼 내가 오늘 싹 다 파헤칠 거니까 엄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 오늘 내가 완전 이곳을 초토화낼 거니까 하면서 환한 눈으로 단상을 올라가는 겁니다. 어머, 아들아 뭘 하려고 하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 아들을 뒤따라갔어요. 아들은 그 단상에 올라가서 갑자기 어머님이 가지고 있던 마이크를 뺐더니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다들 저희 외할머니 인맥 이용해서 떨어지는 콩고물 주워 먹으려고 모이신 거 다 압니다. 오늘 참 웃긴 일들이 많네요. 전 10여 년 만에 겨우 한국 땅 밟았어요. 왜냐고요? 외할머니가 저를 가둬놓고 엄마랑 아버지랑 연락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머리에 제법 들은 게 많아진 제가 엄마의 한과 외할머니
그리고 이모들이 어떤 짓을 저지른지 폭로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화면창을 탁 킨 겁니다. 거기에 제 아들이 통장 내역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어안이 벙벙한 전 눈을 동그랗게 뜬 뒤 아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제 아들을 해외에 보낸 이유가 자금을 세탁하려고 그래서 해외에 보낸 거였어요. 아이고. 스위스 한 은행에 제 아들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그곳에 계속 거주하게 하면서 아들이 통장을 통해서 대기업 그 첩의 역할을 하면서 받은 돈을 스위스 은행에 보내면서 당국의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거를 피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도와주면서 제 아들의 명의를 이용한 거였죠.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통장 내역 거래가 아무래도 들킬 가능성이 크니까 저랑 연락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 아이를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범죄 수단으로 쓴 겁니다. 전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시모의 모든 행동들이 퍼즐 맞추어지듯이 맞추어지면서 의도를 알게 됐고 저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아들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IT랑 금융 관련 쪽에 관심이 생겨서 그쪽을 알아보다가 자기 명의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저 몰래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전 이 모든 것을 안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신우한테 달려가서 니네들도 한 패지 하면서 머리 끄댕이를 잡았습니다. 신우들은 저딴 짓은 우리 엄마가 한 거고 우린 아무 잘못 없어. 진짜 미쳤나봐. 누가 머리채를 잡는 거야? 왜 우리한테 난리냐고. 어이가 없어서. 강남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화풀이하는 거니? 우리가 아무리 그쪽한테 괴롭힘을 가했어도 이딴 짓은 안 해. 하면서 발을 빼더라고요. 저는 헛다리 짚었다 싶어서 다시 당황을 할 때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본 아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모들 진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모들 이거 제가 말하는 순간 바로 감옥 갈 텐데 하면서 씩 웃으며 다른 프레젠테이션 창으로 넘긴 겁니다. 그 안에는 신우들이 나눈 카카오톡 비밀 메신저 대화가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병원에서 여전히 의식이 없는 채로 치료를 받고 있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엄마가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지금 가장 유력한 범준이를 없애야 하지 않겠어? 라고 써 있는 겁니다. 범준이는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마취과 선생님이 있는데 그 쌤한테 부탁해서 계속 수면 상태에 잠들게 하도록 그런 거를 내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났을 때 확 보내버리자고. 4명이서 깔라먹을 거 3명이서 깔라먹는 게 낫지. 우리는 돈 없으면 뭐 어디서 어떻게 일하면서 살 수도 없는 운명에다가 답 없는 인생인데 하면서 혀를 끌끌 찬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죠. 그러니까 원래 제 남편은 진작에 이미 깨어나서 사회활동을 해야 했는데 신우들이 혹시나 재산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말을 한 제 남편이지만 깨어나서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병원 의사를 매수해서 계속해서 잠들게 하는 마취제를 수액에 조금씩 타게 만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안 순간 전 온몸에서 뜨거운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충격이 전달이 되었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른 전 그 연회장 책상 위에 있던 문어다리를 집어서 신우의 얼굴에 퍽 하고 던졌습니다. 문어보다도 못한 새끼들이 지금 내 남편 목숨 가지고 돈이랑 저울질한 거냐고. 니네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진짜 쳐다도 보기 싫고 너무너무 혐오스러워서 말이 안 나온다고 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빽하고 질렀습니다. 그들은 위에서 아래로 막 저를 한껏 내려다보더니 이내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획 하고 거두고 몰라. 우리 잘못 아니야. 우리가 한 일 아니라고 하면서 밖을 나가더라고요. 한순간에 연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고 뒤늦게 경호원들이 후다닥 달려와서 제 아들을 끌어냈습니다. 시모는 거품 물고 쓰러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고 정신이 없었던 그때 갑자기 해외에서 왔던 동서가 저를 스리슬쩍 부른 겁니다. 제가 말한 거예요. 언니 아들한테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남편 따라서 스위스 갔잖아요. 스위스에 형님 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서 남편 몰래 형님 아들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살펴봤어요. 그때 아들분이 저에게 금융당국에 지금 신고할 계획이라고 외할머니가 내 통장을 범죄자금 탈루에 쓰고 있다는 걸 말해주었고 저도 뭔가 쎄한 걸 느껴서 지금 몇 년간 입원 중인 아주버님 병실에 찾아가서 거기 병원에 근무 중인 제 후배들한테 부탁해서 조사랑 감시 좀 해달라고 한 거였어요. 그때 후배 중에 애 한 명이 아주머님 수액에 마취가쌤이 이상한 용액을 넣는 걸 발견하고 미행을 했고 병원 비상계단에서 신우들이랑 이야기하는 걸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였어요. 그 이후로 제가 신우들 몰래 핸드폰 뒤져서 카톡이랑 비밀 메시지 전부 확인한 거고요. 진짜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무어라 말도 못하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무래도 형님은 저랑 처지가 비슷하잖아요. 다들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고 남들이 보기엔 대기업에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전혀 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동질감을 많이 느끼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신우들이 방해하고 마침 저도 해외에 나가서 가까워질 기회가 없었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도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해드린 거예요. 지금 남편분 제가 후배들한테 시켜서 다른 병원에 이송되게 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안전하게 지금 옮겨놨고 마취액 희석한 거 계속해서 몸속에 투입 중이니까 조금씩 의식 돌아올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지금 고소장도 미리 준비하고 그랬으니까 형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요. 정말 고맙다고. 난 마음이 무너져서 앞으로 무얼 해야 할지 도저히 몰랐는데 이렇게 날 도와줘서 정말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한없이 고마움을 표하고 전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아들을 안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엄마가 되어서 널 지켜주지 못해 할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고 내가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최선을 다할 거고 앞으로 너를 절대로 혼자 해외에 보내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니라고 엄마는 내가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되려 저에게 든든한 어른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절 든든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아들과 전 합심해서 시댁이 범죄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또 남편에게 찾아가서 최대한 빨리 남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소장을 날려버린 저희는 복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더라고요. 드라마처럼 시원 통쾌하게 사람을 무기징역 혹은 사형의 추하게 만들고 그거 없었습니다. 시모는 금융 관련 탈세로 혐의가 인정되어서 1심에서 징역형리 집행유예와 탈세 관련한 추징금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옥살이는 하지 못한 거였죠. 신우들은 자기네들이 공모한 일이 살인 미수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고 지금 검찰 쪽이랑 쟁쟁하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고 신우 쪽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전관예우 변호사 쓰고 난리가 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 쪽에서는 아마 실형을 피하기 힘들 거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겠지요. 여론을 아무래도 저희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공론화를 하고자 글을 쓴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대기업 쪽에서 시모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더 이상 비자금 관련해서 일거리를 안 주고 지금 시모는 완전히 수입이 뚝 끊긴 상태입니다. 주변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저희 시모랑 얽히면 검찰 조사 받는다고 피하라고 해서 시모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네요. 저로선 그저 기쁠 뿐입니다. 시모가 이렇게 나락에 빠졌다는 사실 자체가요. 사실은 실형을 받기를 원했는데 아무래도 초우와 변호인단을 이기기 힘든가 봅니다. 그래도 뒤늦게라도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고 또 평생 마취제에 빠져서 눈 한 번 못 뜨고 세상을 떠날 뻔한 남편을 다시 눈뜨게 만들고 재활 치료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으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그저 앞만 지금은 묵묵히 걸어가고 있어요. 제 아들은 금융자금 흐름 관련 전문가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남편은 근육이랑 몸의 기능들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일반인처럼 걷거나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다시 일반인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재벌이다 이런 모습들 다 환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저 부질없고 그냥 다 필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삭막하고 무섭고 돈 앞에서 가족도 없는 작자들한테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돈이 있어봤자 마음속이 문드러지고 썩어가는 게 싹 다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이 모든 것들 그냥 다 필요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삶과 직업을 가지는 게 가장 좋고 이상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아휴, 너무 오랜 시간 아프고 힘들어한 것 같아요. 전 참 힘들었네요. 그래도 이제는 그런 순간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 같아서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재벌에 대한 환상 버리세요. 그들도 별거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불행하게 살 수도 있어요.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진짜 행복이 뭔지 자꾸 생각하게 되네요.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만 하세요. 허상을 쫓지 말자고요. 우리 모두들요. 아참 그리고 정말 돈 있다고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수백억이 있어도 위에만 쳐다보며 매일매일 목말라 하는 그들의 삶을 지켜본 저로서는 돈이 수단이지 목적이 되는 삶은 그만큼 정말로 불행한 건 절대 없는 것 같다를 처절하게 느꼈어요. 절절하게요. 돈이 있는데 내 자식들은 모두 부모님을 모실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부모님한테 더 빨리
더 많이 재산을 얻을 수 있을지 하며 머리만 골똘히 굴리는 그들을 보면서 전 정말 한심하다. 진짜 왜 저럴까? 하면서 쯧쯧쯧 혀를 굴렸습니다. 제 아들은 절대 그런 아이로 키우지 않을 겁니다. 제 남편만, 돈에 욕심이 없는 남편만 그들 사이에서 벼룩이 간 터지듯이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네요. 일단은 지금은 그들 다 벌을 받고 완전히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똑같은 벌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찌되었건 인과응보라는 게 조금은 가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하고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이제는 그 사교계 모임에서 완전히 나가리 되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전 나름의 큰 벌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한마디 한다는 게 일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하시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진정한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진리이자 참인 것 같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